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에 취임하셨죠? 그렇습니다. 좀 바쁘셨을 것 같은데 네. 취임한 이후에 첫 책을 읽은 책 혹시 기억나신 있으세요? 오늘이 딱 7개월 되는 날인데요. 제가 책 읽은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원래 2018년 1월 첫 서평을 제가 썼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그 서평을 쓰기 위해서 우주시간 그 너머라는 도서관에 와서도 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여러 가지 도서관 변화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어떤 과학적 지식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 우주에 대해서 서술해 놓은 책인데 자기가 존재하는 곳에 대해서 과학적 인식을 최소한이라도 하지 않으면 생각 자체가 비과학적으로 흐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과학 관련한 책, 전문 서적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과학책이라든지 읽고 있고 제가 저 책상에도 보시면 제가 전자신문 애독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비전 선포식인가요? 그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국회도서관에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든 뭐 그렇게 안 부르든 이름과 상관없이 지금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도서관 서비스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책을 빌려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디지털 데이터화된 거를 우리가 국민들이나 연구기관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 또 AI의 등장,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시스템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과거의 도서관 서비스 방식을 거의 전면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내용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대변되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국회도서관이 뒤쳐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중심도서관, 대한민국 미래도서관의 표준이 되자 이런 취지로 그때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우리 도서관에서 소장된 도서를 꺼내왔습니다. 제가 뭐 읽은 지는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없습니다. 이병주 선생의 7부작, 그러니까 7권으로 이루어진 지리산을 골랐습니다. 요즘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미북 간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이 이제 우리 일제시대 때부터 또 해방되고 그다음에 6.25 전쟁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근대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 사건의 현장을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이병주 선생이 본인이 이제 대하실록 서사시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크게 우리 민족사가 큰 시각에서 어떻게 흘러왔고 또한 그 속에서 그 나약한 인간이 어떤 고뇌를 거치고 어떻게 몸부림쳤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요즘 상황과 좀 시사점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골랐습니다. 제가 또 이 책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지리산 일대에 이거는 도저히 상상으로 쓸 수 없는 그 디테일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 수 있을까 하는 그 읽을 때마다 그런 느낌을 가졌고 사실 이 책의 이제 주인공이 이규라는 이제 프랑스 유학한 인물하고 박태영이라는 고학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말치산 활동을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 가장 주인공인데 일설에는 이 두가 이병주 선생 본인이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병주 선생이 남부군을 쓴 이태의 기록과
또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박태영 그 주인공이 마지막까지 그때 현장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남기고 이제 죽는데 그 기록을 입수해서 쓰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는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다. 워낙 사실적이기 때문에요. 방학에 들어간 교정은 한 곳에 한여름의 태양을 집중시켜 놓고 짙은 숲 그늘에서 위험 있는 정적을 안고 있었다. 규는 눈앞에 나타난 대로 건물을 설명했다. 누구 교실로 가보자. 규는 문과 1년 병료만 쓰는 교실로 태영을 안내했다. 너 앉는 책상이 어디고? 정해놓은 책상은 없지만 대개 여기에 앉는다고 규가 말했더니 태영은 뚜벅뚜벅 그곳으로 가서 그 자리에 앉았다. 이게 자네 책상이라면 내 책상은 바로 저기쯤 있어야 하는 긴데. 인생은 그렇지가 못하니 거북하지. 삼고 교문을 나서더니 태영이 이번엔 경도제대에 가보잔다. 말을 내놓으면 하고야마는 태영의 성미를 잘 아는 규는 순순히 안내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일본의 이론 물리학은 이 대학 출신이 선구적 역할을 할 기라는 말이 있던데. 경도제대까지 돌고 나니 시간이 벌써 6시가 넘어 있었다. 그러나 태영은 조금도 지친 빛이 없었다. 규야, 오늘 나는 삼고를 졸업하고 경도제대를 졸업했다. 졸업장을 주고 안 주고는 지구사정이고 내 사정으로 졸업했단 말이다. 이미 나는 내 일생의 경륜에 일본 교육제도에 의한 학력을 관계시키지 않기로 작정했다. 규는 태영의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 일제 시대 때 이제 공산주의가 확산이 되고 특히 이제 일본에 유학 갔던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많이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아직 봉건 사회나 마찬가지였죠. 그런 현실을 타파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러시아에서 그때 혁명이 일어나고 공산주의 확산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하중규는 누구냐 하면 이 책 속에서는 빨치산 부대장입니다. 일제의 이제 말기에 강제징용을 피해서 지리산으로 들어가요. 박태영도 일본에 있다가 이규도 마찬가지고 지리산으로 피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항일운동 차원에서 지리산에 들어가서 보광당이라는 뭐 자기 나름대로 당을 건설해가지고 항일 빨치산 투쟁을 합니다. 물론 그 사상적 배경은 공산주의고요. 괴관산 동력기슭 움푹 팬 곳에 조그만 개울을 앞으로 하고 5개의 산막이 벌써 완성되어 있었다. 반달 동안의 작업으로는 엄청난 성과라고 아니할 수 없었다. 밤엔 성대한 축하연이 열렸다. 보광당은 민족의 양심입니다. 보광당은 민족의 희망입니다. 혹독한 일본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밖에 어떤 사악한 세력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보광당은 우리의 민족의 영원한 승리를 위해 앞으로 우리는 더욱 분발합시다. 여흥의 틈을 이용해서 박태영이 일어섰다. 아까 새로 맞은 동지에 대한 간간한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몇 마디 더 첨가하겠습니다. 이규군은 나의 중학시절 동기생입니다. 그러니까 두령님의 4년 후배가 됩니다. 지금 동경제국대학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군은 일본 놈들 또는 그들을 추종하는 놈들과 부안해동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운명의 길을 걷기로 작정했으니 진심으로 환영해야 될 줄 압니다. 박수와 환성이 다시 한번 울렸다.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태영이가 공산당의 환멸을 느끼고 탈퇴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5권을 부제를 보면 회명의 군산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회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회라는 게 밝을 명자에 어두울 회자입니다. 어두움과 밝음이란 뜻이에요. 이 회명이 어두움과 밝음의 군상. 박태영이가 이때 공산주의의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왜? 신탁 통치를 반대했다가 처음에는 박헌영이가 평양 갔다 오더니 하루아침에 찬성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탁 통치를 찬성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꼭두가시 국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일제에 해방된 지가 이제 얼마 됐다고 또 우리를 꼭두가시 국가로 만드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굉장한 회의를 느끼고
공산당이 찬탁으로 태도를 바꾸기 전날 밤, 박태영은 당 중앙의 소집을 받았다. 질문 있습니다. 지금 지시한 일은 우리 당이 며칠 전에 세운 주장과 180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성명 하나 없이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나는 당의 중앙위원이요. 당이 시키는 일에 동무는 불만이 있어. 아니 어떻게 해서 반탁이 찬탁으로 바뀌었습니까? 정보가 잘못 전해졌기 때문이 후견과 신탁을 혼동했어. 그럼 신탁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탁 통치한다고 오해했단 말입니까? 내가 당신과 언제 토론을 하지 않나? 건방지기. 지금 민심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반탁을 했다가 내일 찬탁이라고 하면 당의 위신이 땅에 떨어집니다. 당원은 당의 지시에 따르면 되는 거야. 좀만 말고 빨리 나가. 두 번째 이제 계속 그 빨치산 운동을 하죠. 이제 말하자면 폭파 지시도 내려오고요, 폭동 지시도 내려오고 막 이제 민간인 대량 학살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교가 터지는데 결정적으로 어디서 문제가 됐냐면은 인천 산육 작전이에요. 50년 9월에 벌어졌지 않습니까? 얘들이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이 막혔는데도 태백산맥 쪽은 통로가 있어서 뭐 남조선 이제 혁명의 날이 해방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동무들 가열차게 투쟁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정작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점차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탈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남부군이라고 그렇게 떠받들던 사람들이 우리를 버렸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투쟁하냐? 무엇을 위해서 투쟁하고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냐라는 회의에 빠집니다. 그게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회의. 그러니까 사상으로서의 공산주의의 매료가 됐는데 제도로서, 당으로서, 조직으로서의 공산장을 볼 때는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끊임없이 회의하고 거기서 이제 대거 이탈을 하게 되고요. 몇백 명 규모에서 막 몇십 명 규모로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그게 이제 끊임없이 토벌대의 역할도 있지만 이제 북한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산을 내려와서 숨어 살게 되고요. 뭐 자수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 현상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12월 5일 학동골에선 악양으로 출격할 남부군 직속 유격대가 전투 채비를 하고 사령관 이현상의 사열을 받았다. 이제야말로 조국과 인민에게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바칠 때가 온 것이오! 제장 정보가 세군! 이태는 그 명령에 따라 구제봉 정상으로 올라갔다. 그곳엔 참담한 광경이 전개되어 있었다. 국군 부대는 곧 학동골을 점령하고 북쪽 능선으로 추격해 올라갔다. 남부군은 다시 중산골로 전진하여 지리산 주봉인 청왕봉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눈만 씹으며 밤낮 없는 전투와 강행군으로 지낸 지가 며칠째인가. 대원들 모두가 기진맥진이었다. 나는 공산당을 위해 이렇게 있는 것일까? 아니다. 결단코 아니다. 이제 조국을 위하고 인민을 위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나는 잘 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있는 것일까? 나는 내 운명을 너무나 쉽게 선택해버렸다. 절대로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 다 그 시대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고 고뇌하고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게 뭐 동의하던 길이든 아니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결국은 죽음으로 맞게 돼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라는 사상적 문제, 이념적 문제 이런 거에 정확하게 나중에라도 알지 못하면 그냥 거기에 꼭두각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도 물론 전쟁이 있고 식민지가 있고 해방이 되고 이런 격동기 시대하고 지금은 좀 다르지만 지금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세계적 의미에서 이런 거를 잘 모르면 단편적이고 지역적인 것에 집착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병주 선생은 이 지리산이라는 대하 소설을 통해서 우리 민족사의 그 비극의 가장 아픈 그 시기에 어떻게 그것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그것이 개인의 삶에 어떤 고통과
비극을 가져왔던가 이런 것들을 저는 얘기한다고 봅니다. 3월에 들어 전남도당위원장이 사살되고 이어 그 후임도 사살되어 전남도당도 완전히 괴멸되었다. 이에 앞서 신불산 지구의 제4지구당 위원장이 생포되어 그 방면의 빨치산도 완전 괴멸되었다. 박태영 일행은 청학동 동굴에 있었다. 박태영 등은 상당한 병력의 경찰대에 포위되었다. 너희들은 완전히 포위됐다. 총을 버리고 나와라. 세 사람은 서로 얼굴을 보았다. 나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 정복 귀신, 항복하라. 나도 항복 안 해. 그럼 좋다. 나와 복귀신 여기서 죽자. 그런데 순이 너만은 살아남아야 한다. 왜? 나도 여기서 죽겠다. 순이야, 너는 살아남아야 해. 자, 이 보따리를 갖고 뛰어라. 네가 살아남아 이 기록을 전하지 못하면 지리산에서 죽은 파르티자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한다. 산돼지처럼 죽어야 한다. 순이는 냅다 뒤쪽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동시에 박태영의 사격이 시작되었다. 경찰관의 사격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러다 총성이 뚝 그쳤다. 경찰대의 철수를 확인하고 순이는 아까 있던 자리로 돌아가 보았다. 박태영과 정복희의 시체가 십자형으로 겹쳐져 있었다. 과거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떠올리면서 어떤 단어들을 제가 나열할 수 있을까 한번 적어봤어요. 이 책에서 내가 느낀 한 20년 전에 읽으면서 느낀 단어들, 고립, 허무, 그다음에 허망한 정열, 비극, 혁명, 배반, 죽음, 삶, 이념, 개인, 역사, 현실, 국가, 신념, 지식인, 민중, 범민, 고뇌, 비극 이런 단어들을 제가 쭉 적게 되는데 인간이 우주지 않습니까? 이게 우주로서 인간이 얼마나 크게 고통을 당하고 가는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이데올로기의 문제, 그 이데올로기의 허구성, 사상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원론으로서의 공산주의와 그것이 실제 현실에 적용될 때 폭압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또 권력적인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이 책을 반공소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계몽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반공소설이든 계몽소설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 거는 고등학교 시험 문제 풀 때나 하는 말이고 이 책이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하는 모티브 이런 거를 준다는 점에서 저는 참 훌륭한 소설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젊은 분들이나 누구나 책은 다양하게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쪽으로 경도된 시각이라든지 작은 것을 너무 과장해서 본다든지 사실을 너무 축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참 역사적이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이런 남북 관계가 제발 해소돼서 그죠? 평화롭게 살고 한민족이 하나가 돼서 세계의 부강한 나라로 살기를 바라지 그렇게 안 바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책에서도 보듯이 역사나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희망한 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잔혹했고 비정했고 남북 분단이 된 과정 또 왜 저쪽은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이쪽은 자유민주주의가 구현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균형 있게 보고 또 그래야 이 전환기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큰 전환기를 이렇게 신중한 자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